미국의 주요 IB들 최근에 1,500달러 정도까지 최근에 올렸어요. 엔비디아 앞으로 주가는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엔비디아를 좀 좋게 보는 이유는 블랙웰이라는 이 새로운 플랫폼 네.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출시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 매출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줬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제품들을 받아가고 이제 새로운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이제 옮겨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 구입을 못했던 정부랑 기업들이 이제서야 기존 제품을 사들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품의 수요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엔비디아의 수요는 공급을 앞서가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어서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엔비디아 주가가 주요 IB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500달러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위원님?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대선 전까지는 미증시의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한다. 계속해서 그렇게 네. 논리를 펼쳐 주셨는데 유효합니까?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뭐 최근에 주요 IB들, JP 모건은 제가 얘기했던 거랑 반대로 좀 시장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 있지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저랑 동일하게 올해 지수 상단이 예상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지난해 연초 때 주요 IB들이 이제 미국 증시 전망할 때 보름도 안 되고 대부분이 틀렸을 때 당시 그나마 가장 근접하게 맞췄던 IB가 모건 스탠리라는 얘기 좀 해드리면서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자면 5월 동안에 워낙에 또 다시금 AI 열풍이 다시금 좀 살아나고 하면서 미국 시장이 더 잘 가고 고점도 높인 상황에서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들은 이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근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경제 둔화 쪽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최근 나온 지표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요즘 미국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을 두고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는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금리 인하 네. 확률이 높아지는데 저는 이제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 둔화는 분명히 통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명분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면 이제 5월 ISM 제조업 PMI가 전월과 예상치를 모두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4월 건설 지출 같은 경우에는 전월비 0.1% 감소를 했고, 그리고 애틀란타 연은 같은 경우에는 GDP 나우라고 해서 2분기 GDP 성장률 예측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2.7이었는데 이게 1.8%로 하향 조정되고 아마 이 부분은 최근에 올해 1분기 미국의 GDP 수정치가 기존에는 이제 속국치가 전분기 대비 연율로 1.6이었는데 이게 1.3%로 하향 조정되면서 이를 좀 반영한 수치 조정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간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사실 고용 지표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4월 구인 건수가 2022년 3월 이후로 감소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 2021년 비교를 해보면 가장 낮은 숫자를 보였다는 겁니다. 고용 시장이 냉각됐다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 팬데믹 이전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그 상황들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95년도 이후에 총 4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마다 항상 확인됐던 조건은 지표가 둔화되는 거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용지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10만 명 초반 정도까지 내려가는 게 확인되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고용지표를 해석하는 게 좀 달라졌기 때문에 눈높이가 요즘에는 많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여건을 놓고 봤을 때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과거에는 레벨이 6만 명에서 13만 명 레벨 정도였지만 네. 이제는 많이 상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16만 명에서 23만 명 정도 레벨이 상향됐기 때문에 최근 발표되고 있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의 3개월 평균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그 레벨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용 지표가 여전히 이제 예를 들자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5월 비농업 네. 부분 고용자 수가 전월 같은 경우에는 17만 5천 명이었는데 지금 예상치는 기간마다 다르긴 네네. 하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예측치를 놓고 봤을 때 18만 명 전후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의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결과치 자체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레벨에 들어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 쪽으로 시장은 좀 더 반응하고 있고 할 네. 가능성이 앞으로도 크다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이게 둔화에서 또 침체 우려로 가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여기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침체라고 네. 얘기를 이제 조금씩 다시 올라오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를 저는 이제 미국의 경기 순환을 공식적으로 판별하는 NBER 전비 경제연구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네. 전미경제연구소는 경기 국면을 보통 4개가 아니라 2개로 구분을 하거든요. 경기 확장과 경기 침체. 1854년도 이후에 미국의 경기 순환은 총 34번 있었고 팬데믹 이후에 35번째 경기 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팬데믹 이후의 경기 저점은 2020년 4월이고요. 2020년 5월 이후 이제 경기 확장에 들어섰고 올해 4월 기준으로 미국의 경기 확장은 48개월째 진행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경기 확장이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네. 이유는 1980년도 이후에 미국의 경기 확장이 총 5번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7년 1개월 정도 진행이 됐죠. 그래서 현 구간을 적용을 해보면 2027년 6월 정도까지는 미국이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 네. 사실 과거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을 가지고 1년 뒤에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을 가늠하는 잣대로 많이 보셨는데요. 팬데믹 이후에는 거의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2년 넘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 지표는 오히려 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항상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드리는 논거 중에 하나고요. 시암 클라우디라는 사람이 개발한 미국의 경기 침체 시그널을 판별할 수 있는 쌈의 법칙이라는 네.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시점을 가장 잘 적합하게 맞추는 지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표가 만약에 임계치 0.5%를 상회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보셔도 되는데 올해 들어서 발표되는 결과 수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여전히 임계치를 하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일단 미국의 경기 둔화, 이제 앞서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좀 높아진다고 하면 쌈의 법칙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의 경기 순환을 놓고 본다고 하면 NBER 전미경제연구소 데이터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를 중심으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특히 경기에 대해서 어떤 구간으로 좀 봐야 되는지 기준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고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의 고점은 계속해서 지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심에는 뭐 계속해서 뭐니 해도 AI 또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멈추면 미국 증시도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건지 엔비디아 독주는 그럼 언제까지 지속될지 뭐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한 점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돼서는? 뭐 지금 하신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엔비디아를 포함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주가 하락은 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수는 되게 좋게 보이지만 네. 급작스럽게 냉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EPS 증가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연간을 놓고 봤을 때 73% 증가를 했거든요. EPS가.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43% 정도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 근간을 놓고 올해 미국 증시를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동안은 너무 물가, 통화 정책을 놓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기 악장에 놓여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앞으로 주가는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의 주요 IB들 최근에 목표 주가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1,500달러 정도까지 최근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0달러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엔비디아 주가를 놓고 본다고 하면 거의 절반 수준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엔비디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얼마 전에 25 해결연도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거의 종합 선물 세트를 투자자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좋았죠. 자, 전년 동기 대비로 볼게요. 매출액은 262% 올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54% 올랐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가이던스는 더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분기별 현금 배당 증액 있고요. 그리고 주식 액면 분할했고요. 그리고 차세대 플랫폼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여줄 건 모두 다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가 앞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하지 말라고 좀 얘기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해 보려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엔비디아를 좀 좋게 보는 이유는 결국 이 블랙웰이라는 이 새로운 플랫폼 네.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출시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새로운 플랫폼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기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출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줬다는 부분이고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그 호퍼 GPU 이게 네. 이제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데 과거에는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대부분 물량들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구입하지 못했던 게 일반적인 정부,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제품들을 받아가고 이제 새로운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이제 옮겨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 구입을 못했던 정부랑 기업들이 이제서야 기존 제품을 사들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품의 수요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I 산업의 전반적인 가장 큰 경쟁 요인은 속도 경쟁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있지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는 게 기존 모델을 개선했던 거를 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장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고객들이 새로운 제품을 기다리지 않고 기존 제품을 계속 구입하면서 모델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 엔비디아의 수요는 공급을 앞서가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어서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엔비디아 주가가 주요 IB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500달러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의 포모랄까요? 뭐 이런 게 좀 짙어지는 시장 분위기도 한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계속 들고 네.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맞습니다. 이 새로운 칩이 계속해서 이 출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는 건 이제 HBM이 얼마나 많이 그러면 필요할까? 수요가 공급보다 뭐 월등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HBM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관련성이 높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전반적인 사이클을 네. 좀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반도체 현물 가격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게 지난해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기점으로 디램 반도체 현물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매출액이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달부터 플러스 흐름을 올해 3월까지 연속해서 5개월 나타나고 있는 형태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디램 반도체 전체 파이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용량 기준으로 얘기해드리면 지난해 기준으로 2%, 올해는 5%, 그리고 내년에는 10% 정도고요. 용량 기준으로. 매출액 기준으로는 지난해가 8%, 올해가 20%,
그리고 내년에는 30% 정도 되는데 왜 HBM에 그렇게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냐면 일반적인 DDR5 대비 가격이 3배 이상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팹 입장에서는 많이 팔릴수록 기존 제품보다 가져가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HBM의 성장 예상을 좀 해보면 일단 앞으로 2026년도까지 연평균 77% 정도 네. HBM 시장이 성장할 걸로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해 기준으로는 HBM의 시장 파이가 23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26년 정도 되면 연평균 성장률 77%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반영한다고 하면 230억 달러. 10배 정도 커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HBM이 앞으로도 반도체 시장 내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한국의 그렇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를 좀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삼성전자는 3분기 이전까지 SK 하이닉스보다는 주가 모멘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하향 HBM3 12단 컬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 이게 계속 딜레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정도 돼야 발표가 있을 걸로 이제 반도체 섹터를 네.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지난해부터 HBM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우위가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계속 지속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주가는 뭐 얕은 조정 후 계속 올라가는 형태.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엔비디아 향 HBM3 공급이 확정되지 않는 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없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로이터를 통해서 실패다 뭐라는 얘기가 전해진 이후에 상당히 또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어제 젠슨학 CEO가 진행 중이다, 실패 아니다 이런 언급을 네. 직접적으로 한 것도 그러면 네. 사실 삼성전자가 밝힌 바긴 한데 실패한 바 없고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밝혔는데 젠슨학 CEO가 그걸 자기 입으로 직접 네. 이제 확인 사살이라고 할까요? 해주면서 이것 또한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물량이 대부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뭐 삼성전자가 HBM3 12단짜리를 납품을 해준다고 하면 사실 그 공급을 맞출 수 있는 여력은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HBM 시장은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네. 정도예요. 근데 이제 시장 점유율을 지난해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38% 정도 되는 상황이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제 마이크론이 가지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사실 HBM을 생산하기 시작을 하면 SK 하이닉스보다 월 캐파가 증가하는 속도가 삼성전자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최대한 퀄 테스트를 좀 빠르게 완료하고 납품 받으려고 하는 니드는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여전히 미국 빅테크 전반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까? 아니면 엔비디아만 좀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정리해 주실까요? 사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네.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은 계속 상승 압력이 높을 여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러한 흐름들은 미국 대선 이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기업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주주 환원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가 그동안 이제 주주 환원을 안 하다가 연간으로 2달러 정도 배당을 실시한다 얘기를 했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올해 4월 달에 80센트 정도 이제 배당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이제 대규모 자본 지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할 만큼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주주환원이라는 거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엔비디아 주축으로 매그니피센트 주가 상승 압력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짚어볼까요? 내일 ECB 예정돼 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뭐 많이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주 뭐 미국의 고용 지표도 중요하긴 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마켓 포커스는 캐나다 ECB의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올해 3월달 이후 계속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유럽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단행은
사실 시장이 예상하는 9월보다 좀 더 이르게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어떤 부담을 낮춰주는데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요즘에 좀 재밌는 거는 유럽의 선진 중앙은행향들이 통화정책 회의 전에 이미 공개성탄에서 금리 인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참고로 ECB는 올해 4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어요, 원래. 근데 그때 당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9월 달로 연기될 수 있다라는 여론이 너무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눈치 보고 못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월 20일 통화정책 회의 때 그냥 다음 통화정책 회의 때 금리 인하 하겠다고 그렇게 발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22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도 9월 달이 아니라 6, 7월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갖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증시도 좋겠지만 유럽 증시 역시 미국 증시에 후행해서 뒤쫓아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OMC를 앞두고 또 ECB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6월 증시 전방 투자 전략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서머랠리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가격 조정은 좀 보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의 증시 계속 상방 압력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가장 큰 관건은 결국 유동성 공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부, 연준 같은 경우에는 뭐 국채 바이백이나 그리고 이제 QT 속도 조절을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시중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유동성 공급이 채권 시장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또 다시 떨어지잖아요. 아마 6월 FMC 그리고 7월 FMC를 앞두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 언더로 계속 내려갈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6월 증시 상당히 좋을 걸로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좀 매그니피센트 종목들 중에 좀 주가가 안 좋은 종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메타 플랫폼스하고 테슬라 같은 거 좀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지금 비중을 좀 늘려놓으신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 가기 전에 분명히 내가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